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코로나19 때 미뤄진 결혼이 반짝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쌍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2015년부터 통계를 작성한 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손꼽히곤 하죠. 집장만을 비롯해서 결혼식 비용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일명 스드메 가격을 소비자원의 참가격을 통해 공개한다고 합니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뜻하죠. 네, 그냥 통칭 스드메라고 하는데 이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신랑 신부가 가장 신경 쓰는 품목인데요.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준비하는 데 비해 과도한 비용 문제나 서비스 품질, 다양한 분쟁거리들이 자주 제기되곤 하죠. 네, 이번 기회에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각 서비스별로 기본 금액과 주요 선택 항목의 가격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가격 변동을 반영해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옵션도 줄이고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등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요.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킨다면 결혼식 부담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적어도 스드메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정부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재배 면적 감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오랜만입니다.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이 혼란스러운 시국 상황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의 핵심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 감축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정부의 이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 일정에 따르면 오늘 정부 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합니다. 아직 보도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나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확인됐고요. 농식품부에서는 강력한 사전 면적 조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구조개혁 대책에는 쌀 등급제를 개편한다거나 친환경 벼 재배를 확대한다는 내용, 그리고 밥쌀과 가공용 쌀의 새로운 수요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시중에 쌀이 남아도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쌀이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쌀 산업 구조개혁 TF를 운영하면서 이 벼의 재배 면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의해 왔는데요. 결국 이 8만 헥타르라는 생산 감축을 선택한 것입니다.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찾아봤는데 당장 내년에 8만 헥타르라는 이 대규모 재배 면적을 일시에 줄이기 위해서 좀 정부가 강제적인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논 면적에서 이 10% 넘는 규모를 농식품부 감축 목표로 설정해서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왜 8만 헥타르를 줄인다는 걸까요? 네, 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이 브리핑 현장에서 질문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안 가십니까? 브리핑 현장? 예, 저희 마감이어서 못 가고요. 예. 다만 농민들은 이 8만 헥타르 면적에서 쌀이 40만 톤가량 생산된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매년 수입하는 쌀이 40만 8,700톤이거든요. 네. 이 물량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수입량만큼 국내 쌀 생산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건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추측도 한다는 건데 오늘 정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죠? 네. 네, 오늘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나요? 예, 좀 보도자료 내용이 나와 봐야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겠지만 이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전국 논 면적이 76만 4천 헥타르거든요. 근데 이제 8만 헥타르를 감축한다는 것은 전체 논 면적의 10%를 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걸 내년에 당장 줄이려다 보니까 정부가 초강수를 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가마다 재배하는 면적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좀 설명되고 있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쌀 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에 의무적으로 10% 감축 조건이 될지 아니면 3헥타르, 그러니까 9,000평 이상 농가를 10% 의무 감축 대상으로 할지 등을 놓고 논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요. 내년 1월에는 의무부가 통지서를 개별 농가에 보낸다 이런 계획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네, 10% 의무 감축 통지서를 보낸다고요. 네, 이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전체보다는 3헥타르 이상 농가들로 대상을 좁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내년 직불군 신청 시기에 대상 농가들은 10% 의무 감축 이행 계획을 필지별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정부가 의무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나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행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감축 의무가 있는 면적만큼 기본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요. 농자재 등의 지원 사업에도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불이익 수단을 곳곳에 마련해둔 것으로 보아서 이 8만 헥타르의 쌀 재배 면적 감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8만 헥타르를 당장 내년에 이 벼 대신 타작목을 심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계적인 감축 계획도 아니고 감축에 동참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좀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여러 이유들 중에서도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건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콩이라든가 사료작물이거든요. 네. 만약에 정부 계획대로 8만 헥타르에 쌀 대신에 콩을 심는다면 또 콩값 폭락을 비롯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네. 현장에서는 이러한 강제 감축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전국 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전국 쌀 생산자협회 소속 농민들이 쌀 재배 강제 감축 정책에 전면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항이 있을 것도 같은데, 네. 근데 계속 시중에 쌀이 남고 또 보관하는 것에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앞으로 줄여 심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다소 좀 줄여 심는 것도 의미 있는 방안인데요. 네.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에 쌀이 넘치는데 이 생산 과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급 과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심어서가 아니라 많이 수입해서 생기는 문제라면 해법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우리 정부는 수입자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요. 국내 생산량만 계속 줄이려고 하니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생산 기반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논의 있는 농가 수의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에 72만 5천 농가였는데 2021년에는 53만 3천 농가로 10년 새에 20만 농가나 줄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를 예측하면 더 암울한데요.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있는 농업 생산 기반을 잘 유지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대안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수입쌀을 가공용과 주정용에 주로 쓰고 있는데 일본처럼 사료용으로 좀 쓰고 해외 원조용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 안보 문제를 감안하면 우리 농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공감할 만한 얘기인데요. 그런 논의들에 대한 것도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 문제에 민감하다 보니까 요즘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반감이 덜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수입 농산물 값이 계속 싸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쌀 거라는 생각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네네. 미국 특산물이 FTA 관세가 낮아졌지만 수입 단가가 점점 더 오르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 40만 8,700톤의 수입쌀을 우리나라가 매년 사주고 있는데 그 정부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이 급감한다거나 요즘처럼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도 국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공급 안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가장 확실한 공급 안정화 방안은 국내 생산 기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쌀 감산 정책보다 주정용이나 가공용을 국내산 쌀로 사용할 수 있게 정책과 제도로 소비 확대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면 농민도 소비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산지 쌀값이 이 20kg에 46,256원이고요.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이 56.4kg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한 달 쌀값으로 따져보면 1,870원을 지출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내 생산이 안정됐기 때문에 이 고물가 시대에 쌀값이 비싸지 않다는 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의 대책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논의들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농수한 이슈 지금까지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연말인데요. 이 계엄 사태로 국민들의 충격과 상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예,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예. 저는 처음에 그 친구가 그 기사를 링크한 걸 보내주는데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합성인 줄 알고. 아니 예. 얘는 왜 내일 방송하는 애 나한테 이런 걸 보내? 그것도 밤 11시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직도 혼돈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신건강이 비상일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네, 저도 뭐 그날 밤 포털 사이트 보다가 깜짝 놀라서 밤을 새벽까지 잘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똑같구나. 그렇죠. 예. 정말 충격적이었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막 속으로 계속 이게 정말 가능한가? 맞아.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슨 큰일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아마 이런 걸 느끼실 거고요. 진료실 찾으시는 분들도 하나같이 그날의 불안을 생생하게 다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날 밤에 선생님 잠을 못 잤어요 라는 분도 계시고 또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며칠 동안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면서 무슨 일이 터질 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뉴스를 돌려보시고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검색하시고 다들 이러시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는 일단 감정을 너무 억누르려고 하거나 이런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누르려고 한다. 네, 외면하지 억누르지 마라. 말고 예, 예. 외면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당연하구나라고 좀 스스로 감정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야, 내가 불안해하는 게 괜찮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감정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단계는 그 감정과 기분을 알아차리고 인정해 주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런 감정들 인정하면서 그래도 좀 일상이 많이 흔들리시겠지만 하루의 루틴을 좀 잘 지켜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틴을 그러니까 일단 나의 불안한 마음을 인정하고 오케이.
받아들이고 네. 내 루틴을 깨지 않게 그렇죠. 노력해야 된다. 삶을 좀 유지를 해나가는 것이 일단은 네.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국민들은 이제 다들 비슷할 건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뭐든 간에 이제 또다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데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접하지 않는 게 그래요? 전 중요한 것 하루 같습니다. 종일 뉴스 틀고 그러니까요. 네. 뉴스에 원래 뭐 파묻혀 사시는 근데 분들 사실 요즘 너무 재밌어요. 아직 이러면 안 되는데. 도파민이 막 올라오는. 네. 예, 그리고 왜 이렇게들 다 단독인지. 파면 팔수 계속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싶어가지고 내가 뉴스를 보거나 소문을 찾다 보면 오히려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요즘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여러 매체에서 뭐 와, 일반 경쟁적이에요. 그렇죠. 뭐 대중 매체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계속 관련된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무리한 억측이나 왜곡도 상당히 허다한데요. 가능한 이것 때문에 좀 내가 많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좀 믿을 만한 그런 매체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그 외에는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완전 변태인 것 같아요. 저 지금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완전 하시나요? 보수 언론과 완전 진보 언론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거든요. 너무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역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요. 양극단의 시각을 다 가지고 있다. 균형은 없다. 예. 중용이죠, 뭐.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예후가 제일 나쁘거든요. 네네. 혼자서 계속 그 생각 거듭하면서 하는 게 제일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생각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도 좀 답답함을 풀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좀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런 충격적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의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하던 루틴을 유지하면서 일상에 몰두하는 게 중요한데 또 머리가 좀 소란스러운 분들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명상 앱이나 명상 가이드 영상 등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좀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 잠이 잘 안 온다 아예 계속 그 많으시죠. 이후로 네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한번 리듬이 깨지면 또 인간이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한 것 같기도 한 게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안 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또 지장이 생기고 계속 맞아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예. 맞아요. 이게 자꾸 정보가 쏟아지고 자꾸 걱정을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과잉각성 상태가 되거든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이런 과잉각성 상태가 잠이 들기 어렵게 만들거나 수면의 깊이를 또 얕아지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는 뭐 저녁 시간에 명상을 잠시 하거나 아니면 이완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반신욕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몸과 마음을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로 억지로라도 좀 변화시키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또 이제 잠이 쉽게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요? 잠이 오지 않으면 되게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자다가 깨서 시계 보고 이런 분들 많으신데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그렇죠. 예. 계속 누워 계신 분이 많으신데 그렇게 오랫동안 침대에 그냥 깨어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 보면은 나의 뇌가 인식을 하기에 침대라는 공간이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고 깨서 뭔가 하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2-30분 정도 누워 있다가 안 되겠다 하면은 일단 소파로 나오셔서 침대가 아닌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공간에 나오셔가지고 조용한 영상을 본다든지 조용한 좀 지루한 책을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시간 보내다가 주무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의 뇌는 내 편이 아닌 거죠? 잠드는 것도 안 도와주고. 뇌가 원래 네.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생존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도 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많고요. 야,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잠이 안 오면 아까 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라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의 일환에서 침대에서 계속 누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러면 안 맞아, 좋다. 맞아. 그러면 오히려 좀 좋지가 않고요. 또 낮잠 많이 자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뭐 밤에 좀 밤잠이 부족하면은 낮잠을 자게 되는데 자는 거는 좋은데 한 번에 2-3시간 푹 자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너 좀 보충해야 되겠다 저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완전 풀 숙면을 취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좀 생활 일주기 리듬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밤에 자는 것이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음주 많이 하시잖아요. 잠이 네. 안 오면 맥주 한 잔 먹고 자야 되겠다. 음. 이렇게 먹고 이제 여기 주무시는 음주 분들 얘기하니까 많으신데 저를 보실까요? 가끔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술 드시면은 네. 오히려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신 게 술 먹으면 그래도 잠을 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잠이 드는 거는 좀 빨라질 수 있는데요. 잠 들고 나면 수면 리듬을 다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더라도 차라리 술 먹는 것보다는 아니면 좀 근처에 뭐 내과라든지 정신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약을 좀 잠시 처방받아 드시는 게 더 도움이 잠시라도 되는, 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병원 가는 거를 내가 너무 좀 요즘 며칠 계속 힘들다 이러면
내과나 정신과 네. 방문해서 약을 잠깐이라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특히 이제 그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당연하죠. 이런 일을 또 이제 영화 속으로만 봤던 우리 같은 세대들한테는 또 혼란스럽고요, 그죠? 네네. 문제는 이제 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국민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게 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가? 나 왜 이렇게 나약한가라고 자책하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거든요. 또 반대로 나약한 사람들 너 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니? 라고 비난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이런 감정들을 서로 좀 처음이고요, 다. 보듬어주고 좀 인정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좀 아까 제가 일상 얘기를 드렸는데 좀 오히려 일상의 작은 일들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유를 좀 가지려고 하고 뭐 차 한 잔 마시고 좋아하는 노래 듣고 산책도 하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자신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또 위로가 되는 것들을 주변에 두려고 하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황들이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면 즉 장기화되어서 좀 큰 상처로 남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좀 큰 트라우마로 나에게 다가온다면은 당장 뭔가를 하기는 힘든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스스로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 아까 자책 얘기도 드렸지만은 나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너무 장기화되면서 불안이나 불면, 과잉각성 같은 증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게 또 이제 PTSD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불안 장애 같은 뭐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쉽거든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결국엔 정신과 질환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서 일상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죠? 네네, 예. 맞아요. 경제 걱정을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하는데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과연 내 삶에서 얼마나 오래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이건 이것도 뭐 궁금하네요. 예. 한 가지 뭐 요인으로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건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내 삶에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할 것 직접적인 같고요. 영향. 그리고 또 그 개인이 자극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도 또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좀 그래서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린다고 단언하기 힘든 문제고요. 미국에도 왜 예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 발생했을 때도 그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뉴욕 시민을 비롯해서 미국 국민들의 공포나 뭐 불안 같은 심리가 계속 쭉 이어졌다고 하고 좀 많이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지금 거의 한 수십 년, 20년 정도 가까이 지났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지난 네. 지금까지도 잠재적인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충격적 사건은 단순히 수주나 수개월이 지나서 끝나는 문제들이 아닌 거죠. 이번 사건도 다행히도 좀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전할 거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치안도 안전하고 정치도 안정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고 살았었는데 그런 안전하다고 믿고 살던 세계에 균열이 생겼다고 느끼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근원적인 공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명쾌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계속 좀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불안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노, 어떤 상처 이런 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신에게 좀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나아지고 있나? 빨리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계속 길게 이어지는 것일까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들 자체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다독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가 하루아침에 극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은 또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니까 뭐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것도 좋고 시간이 흐르면 더 좋아질 것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되는 일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돌보고 내 마음의 상처를 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에게 좀 관대해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트라우마를 회복한 뒤에도 공허하고 만약에 또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트라우마를 보통 겪고 나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요? 나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외로 극복을 했는데. 네, 극복했는데 그 시간 동안 썼던 에너지와 노력들이 굉장히 너무 컸기 때문에 또 그때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공허함을 느낀다고 얘기하십니다. 때때로 삶의 의미를 좀 잃었다고 느끼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다시 좀 새롭게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당장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또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것들에 있어서 좀 새로운 성취와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다면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회나 성당 같은 그런 종교 활동에 참여해 본다든지 여러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려서 섞여서 함께 무언가를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목적이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하는 건 어떤가요? 당연히 좋죠. 와, 네, 그것도 뭔가 좀 괜찮고. 새로운 것을 지탱해서 흥미나 의미를 둘 만한 것들을 좀 내가 의지하면서 좀 버티면서 지낼 수 있을 때 다시 새로운 삶의 의미가 차오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시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잖아요. 사실 우리 하필이면. 모두가. 맞아요. 예. 네. 그런데 딱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속상한데 원장님 올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어. 예, 항상 저는 뭐 좀 자기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군요. 별로 관대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올해를 좀 돌아보면은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지고 좀 잘할 걸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안 여사님께서는 어떤 후회가 좀 저도 되시나요? 되게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 의외로 저 스스로한테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그런데 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삶에서 살면서 뭐 그 개인적으로 뭐 인연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그게 물론 제일 크지만 그리고 일적인 면도 그렇고 네네네. 그래서 더 무력감을 느꼈던 시기랄까. 네, 최근에 이 사건도 그렇고요. 사실 이 사건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느껴오고 있었는데 이런 게 이게 트리거가 또 빵 네. 터졌군요. 이것까지 딱 보니까 와 정말이네. 네. 그래서 저는 한 해가 약간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됐어 나는 삶의 의욕이 없어 이거는 아닌데 네. 그런 거를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삶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근데 왜 좀 이렇게 살면서 와 올 한 해 진짜 대박이다. 왜 이런 애가 없죠? 그 예전에 그래서 속상하게도? 석가모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삶은 고통이다고. 삶이 원래 고통의 바다에서 인생 헤엄치면서 선배였구나. 살아가는 게 예. 인생이니까 네. 또 그런 의미에서도 받아들이신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석가모니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인생 선배님이셨어요. 선배님이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만족할 만한 경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겠죠, 그죠? 네, 근데 뭐 맞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점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조금 이 모든 걸 제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좀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석가모니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배님. 네. 삶은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면서 좀 이게 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유 때문에 좌절과 실망을 많이 겪으셨을 거고요. 거기서 이제 역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과 감정들을 인정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속상한 감정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감정 또한 흘러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틈바구니 힘든 감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좀 뭔가 의미를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감사일기 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칭찬일기, 감사일기. 그 진짜 하루 중에 감사할 일이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오늘 라디오 지각 안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죠? 제 시간에 잘 오셨는데 한 번도 제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와는 다르게. 근데 이게 너무 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잘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난 굉장한 열심히 거죠. 뭐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제 입으로 제가 굉장하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예, 일이죠. 사실 예. 벌써 뭐 제가 이렇게 휴가를 오랜 자주 시간 갈 동안. 뿐이지 지각은 한 적이 없다. 그렇죠. 예, 훌륭하십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감사하고 칭찬하고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이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시스템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좀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긍정적 의미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고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해보려고 했어요. 써보려고 진짜 앉았어요. 거실에 딱 앉아서 노트북 딱 켜놓고 오케이 감사일기 한번 써보자 했는데 야 이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진짜 안 써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원장님도 그 얘기를 네네네. 하셨지만 스스로한테 엄격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원래 좀 쉬운 일은 아니고. 아 그렇군요. 제가 모든 뭐 저희 병 오시면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장애물 달리기를 생각하면 좀 쉬운데요. 장애물 달리기. 예, 장애물 달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장애물을 넘는 것은 어려운데 또 넘다 보면은 넘어갈 수가 있구나. 탄력이 붙어가지고. 네, 탄력이 붙은 내가 넘어갈 수가 있고 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날 시작하는 게 사실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동기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당장 오늘 바로 시작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러니까 막 A4 용지 하나를 가득 채워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냥 한두 줄. 저는 한 두세 줄, 한두 줄 정도 그래요? 예, 네. 간단하게 적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너무 거창하게 막 무슨 프로그램 큰 거 뭐 깔아가지고 아니면 뭐 예쁜 노트를 사서 한다 뭐 그것도 좋지만 스마트폰 메모장에 그랬는데 어떡하지?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또 그렇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랑 완전 반대인 거예요. 감사일기 쓰라고 했더니 A4 용지 10장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그런 문제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시나요? 아니 혹시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네네네.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아 같은데. 그렇죠. 나는 나한테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이러면서.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쓸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쓰다 보면 나중에 못 쓰게 되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니까. 네. 질리거든요. 쓰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렇게 실패를 해도 되는데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말로는 실패해도 된다고 하면서 표정이나 행동으로는 실패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너무 행동하는 거를 많이 느껴왔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좀 학습이 된 것 같고 이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워낙 경쟁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경쟁적인 거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행복의 지수 같은 것을 뭐 전 세계적으로 한번 살펴봐도 순위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지 거의 않은 꼴찌 나라.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살률도 꼴찌는 굉장히 높은 아니겠지만. 편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 실패라는 것이 결과잖아요. 그죠? 그 결과에 어떤 제일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좀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실패를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좀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잘 안 됐다, 실패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때도 큰일이다,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좀 먼저 던져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좀 나라의 분위기 자체가 그러하고 워낙 경쟁적인 분위기고 내가 이것에 있어서 그냥 실패를 안주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안주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좀 뭐랄까 나약하게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꾸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는 것은 끔찍한 것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우리가 뭔가를 얻어가는 좀 과정으로서 인식하려는 과정이다. 그런 노력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신한테 좀 관대해지는 태도가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후회와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하게 그렇죠. 네네. 되는. 이게 그러면 당연한 거였네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마음은 그러면 후회와 자책을 많이 하는 이런 마음은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아까도 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랑 비슷합니다만 네. 무엇보다도 내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라는 자책보다는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고라는 식으로 그 순간에 나를 좀 돌아보고 그때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역시 나는 그때 좀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좀 이런 감정들을 수용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뇌과학에서 네. 자기자비라는 단어가 한때 뇌과학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자기자비요? 자기자비, 자신에서 좀 자비심을 가지는 것들에 대한 건데요. 자기자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마치 운동이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풀려는 마음을 먹고 이를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훈련을 해야 된다. 네, 훈련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것이 그런 결론이었거든요. 그래도 나는 최선 다했고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나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는 과정 자체가 내 정서를 많이 안정시키고 뇌에서 이제 돌아가는 정서 시스템을 또 안정화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저 뇌가 잘못됐나 봐요. 왜냐면 지금 자기 자비 훈련 얘기하셨잖아요. 네. 나 이 정도면 잘했어.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대한민국 사람의 그렇죠. 사고 방식.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훈련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자기 자비 훈련. 알겠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 상황을 인정하고 내 그리고 감정을 인정하고 계속 이제 칭찬을 복돋아 주는 거죠. 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네, 너 지금 힘들지만 맞아요. 이게 잘하고 있다. 사실 뭐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좀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올해 좀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살았어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연말 분위기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요즘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나쁜 일과 좋은 일은 함께 온다는 말도 있고 이런 날 저런 날이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균형감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뭐 자기 비판적인 이런 태도로서 삶을 돌아보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사실은 함께 뒤섞여 있는데 특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부정적인 경험을 좀 더 오래 곱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부정성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요. 이제 생존 본능과 연결된 현상이거든요. 우리 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나왔군요. 네. 그 친구들. 네. 생존을 위해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관이 바로 뇌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뒤섞여 있을 땐 일단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인지를 해서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인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또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취와 실패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성취와 실패가 아니라 성취와 교훈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긍정적인 성취와 실패가 아니라 성취와 교훈.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순간은 성취로 여겨서 나 열심히 했구나라고 좀 인식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부족했던 순간은 실패나 잘 못했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교훈의 관점으로 좀 재구성해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네. 올해 내가 해낸 것을 생각해보고 또 이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개선할 점 이런 식으로 좀 목록을 구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열심히 이제 그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새해 계획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네. 당장 2025년.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왜냐면 약간 막연하죠. 네, 막연하기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약간 안 좋은 분위기들이 많으니까 이게 좀 좋은 생각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막연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좀 걱정의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걱정하는 게 뭐고 그리고 그 걱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 일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라는 것들을 좀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좀 더 그 질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런 것들 좀 구성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한 불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 시선을 좁힐 수가 있고 네. 또 하나 걱정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네, 되게 좀 막연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걱정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자꾸 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를테면 재정적인 불안이 있다면 간단한 예산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하면서 구체적인 경험을 세우면서 계획을 좀 세워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내년에 돈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 여기에 사로잡힌다기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네, 뭘 좀 줄여볼까, 뭘 좀 절약을 해볼까, 어떻게 좀 돈을 열심히 벌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마음을 좀 내려놔라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정신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게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보다는 내려놓고 잘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시간. 오늘은 한 해의 상처를 좀 어루만지고 잘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해 계획까지 잘 세우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도 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오늘 첫 차부터 거의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출근길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출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국의 많은 관광지들이 열린 관광지로 바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가족을 비롯해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정작 열린 관광지로 가는 교통편은 한정적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 되려면 목적지로 향하는 길도 열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집 밖으로 나선 순간부터 발길 닿는 모든 곳이 열린 관광지가 되길 기대합니다.